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지난 주말 코로나로 연기됐었던 K리그 2경기랑 오랜만에 펼쳐졌죠.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3경기 모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보죠. 6일 펼쳐진 성남과 전북의 경기. 제가 이거 저득점 나올지 고득점 나올지 사실 감이 안 잡힌다고 했는데 대단한 고득점이었습니다. 전북이 무승의 수렁을 끊었습니다. 각성한 구스타보가 전북에게 9경기 만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지난 4월 성남전 승리 이후로 전북이 승리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성남전 승리로 고리를 끊었다는 게 좀 이채롭고요. 네. 이따 KOM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날 경기의 주인공 단연 구스타보였습니다. 만 기자와 프리뷰 때 얘기했었죠. 김상식 감독과 이제 미팅을 한 구스타보의 활약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이제 구스타보가 커리어도 괜찮은 선수고 사실 지난 시즌 경기력도 좋았고 사실 이 정도 활약에 그칠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임드예요. 네. 네, 근데 올 시즌 너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류첸코에 밀리는 과정에서 좀 상처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태국 이적설도 있었고 양주와의 FA컵에서는 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태업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감정이 불거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1대1로 끝났던 지난 인천전이었죠. 그 경기에서 구스타보가 후반에 들어가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치면서 좀 여지가 생겼고 그러니까 구스타보가 나쁘지 않은 때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김상식 감독이 구스타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펠리페 이적설 나올 때도 구스타보로 일단은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상식 감독이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그랬다고 해요. 야, 출전 시간 보장해 줄게. 예, 시간을 주면 구스타보도 보답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날 경기에서 무려 4골이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스타보가 득점 후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감독한테 밀쳤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왜 나 안 썼어 감독님 이런 뜻이었거든요 사실. 네. 하기까지 했는데 김상식 감독도 이제 끝나고 기분 좋은 도발이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행동과 그 말로 이제 둘 사이에 했던 애매한 감정이 이날로 완전히 좀 씻겨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구스타보는 앞으로도 좀 활약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성남은 저희가 프리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리차드가 전격적으로 선발로 나섰어요. 전북은 공석이 된 왼쪽 풀백에 최희연 뭐 사실상 센터백 자원이었는데 최희연 나오면서 수비 공백을 메웠고요. 성남이 이제 뮬리치를 벤치에 앉으면서 이제 나중에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염두에 둔 반면에 전북은 구스타보 바로를 모두 선발로 내세우면서 이제 초반에 승부수를 예고했거든요. 김나희 감독도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했던 선택이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북의 선택이 좀 맞아떨어진 경기였습니다. 시작은 백승호가 끊었습니다. 전반 15분이었죠. 환상적인 프리킥 성공시켰는데 감히 베컴급 프리킥이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백승호의 발목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는데 거의 노스텝에 발목을 이렇게 꺾어서 차요. 그러니까 이게 베컴이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몸을 기울여서 쓰는 방법인데 실제 킥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최고의 프리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탄했던 프리킥이었고 백승호 선수가 역시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자기 재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장면으로 느껴지고요. 그 팬들 사이에서는 뭐 김영관 키가 작아서 못 막았다 하는데 그거는 190짜리 송범근, 조현우가 와도 막기 힘든 노이어도 못 막아. 노이어도 못 막는 그런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전북 리드 속 진행되던 경기는 이제 전반 23분이었죠. 김민혁이 홍정호 선수의 킥 장면에서 발을 갖다 대면서 약간 늦었어. 네,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 입장에서는 버티고 이제 뮬리치 들어가서 승부를 걸겠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선제골 내줬죠. 그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퇴장까지 나오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스타보의 원맨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5대1 승리로 전북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전북은 무승의 고리를 끄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운데 시원한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일 것 같고요. 아직 100%의 전북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날 역동성이 좀 돌아온 모습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골도 들어갔고 그랬다는 점에서 고무적일 것 같고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이후 리그 경기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고요. 성남은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근 3연패를 포함해서 8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는데요. 경기 후 팬들의 야유가 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뮬리치의 원맨쇼 골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부족했던 경기였고요. 성남의 부진은 지금 수비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게 결정적인데 이날 5골 맞으면서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5골 이날 내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 만에 돌아온 리차드가 다쳤는데 가뜩이나 리차드의 공백을 실감한 성남이거든요. 근데 다쳤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다쳤을 때 훨씬 더 부상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센터백이 부족하다고 여름 이적 시장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영입을. 근데 K리그 시장 자체에 센터백 매물이 없어요. 모든 지금 팀들이 센터백을 원하고 있는데 어느 팀 하나 지금
만족스러운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성남도 마찬가지라고 볼 때 김남일 감독의 고민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여담이긴 한데 이날 팬들이 경기 전날에 이제 성남 유니폼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 파괴왕 주호민 작가의 저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러고 나서 좀 K리그 없었던 재미있는 스토리가 좀 생기나 했는데 주 작가가 뭐 좀 이틀 만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예,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K리그 팬을 접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예. KOM 뽑아주시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구스타보로 하겠습니다. 이날 구스타보는 뭐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완벽한 전형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스타보 이날 5개의 슈팅을 시도해서 4골을 만들었고요. 공중볼도 팀 내 최다인 6개를 따냈습니다. 구스타보 K 개인으로는 지난해 FA컵 이후 2번째, 리그에서는 첫 번째 해트트릭이고요. K리그에서 포트트릭이 나온 거는 2018년 8월 당시 강원에서 뛰던 제리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득점 중에 하나가 일루첸코가 가랑이 사이로 빼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루첸코도 사실 서로 욕심이 날 만한데도 서로 위하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일루첸코는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예. 그냥 큰형 같아. 저보다 사실 어린데 되게 딱 보면 같은 선수면 진짜 형 같겠다. 외국인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대구와 서울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양상은 성남 전북전과는 달랐습니다. 각각 한 골을 터뜨리긴 했는데 어쩌면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다소 지루한 공방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선발진부터 보겠습니다. 대구는 K리그 팬들이라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선발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진용이 카드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이용매와 중원 듀오로 나섰고요. 에드가 김진혁, 세징야가 전방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실험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파격적인 라인업 꺼냈습니다. 맞아요. 사실 예전에 제가 3백 얘기할 때 4백을 쓰는 팀 중에 3백을 고민한다. 성적이 안 나와서 그 팀 하나가 서울이었거든요. 이날 3백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대구의 맞춤 3백인 것 같은데 오스마르를 3백의 왼쪽에 배치하고 기성용을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하는 3-1-4-2 또는 뭐 3-5-2에 가까운 전술이었어요. 이 오스마르 3백 왼쪽에 쓰는 건 최용수 감독 시절에 자주 썼던 방법이죠. 그렇죠. 예. 예, 전술도 전술인데 나온 선수들 몇몇도 대구 예상을 크게 벗어난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투톱이 놀랍게도 정한민, 신재환, 전 놀랐어요. 네, 조영욱, 박주영이 벤치에 있었거든요. 팔로스 배치도 있었고. 야,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두 선수를 과감하게 빼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아래는 백상훈, 차오연이 나섰습니다. 이게 뭔가. 두 번 곱하기 2. 양팀 선발에서 확실히 무게감에서 차이가 느껴졌는데 선발로 나선 서울 선수 필드 플레이어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 정확히 25살. 대구보다 2.6살 정도 낮았고요. 그만큼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경험은 90분 내내 서울의 발목을 잡습니다. 최근 경기 중 경기 내용과 선수들 몸 상태를 봤을 때 서울이 가장 좋았어요. 20분 대 전반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몰아쳤는데 제가 경험 얘기를 한 이유가 서울 입장에서는 한 골 정도는 넣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특히 정한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 맞이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형태라면은 골키퍼랑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골키퍼의 뭐 빈 공간을 찌르거나 아니면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자마자 이제 로빙으로 때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멀리서 때려갖고 그것도 하필 최용은의 정면으로 슛을 때리면서 막혔고 흘러나온 공을 다시 찾는데 그것도 수비에 막혔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고요. 신재원도 찬스를 놓쳤고요. 계속해서 기회가 잡지 못하다 보니까 흐름이 자연스럽게 대구로 넘어갔습니다. 대구는 반대로 최근 10경기 지금 무패 중인데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초반에 잘 버티니까 확실히 힘을 받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드가 뭐 세징야의 어떤 역습으로 기회를 잡기도 했고 이제 후반에 들어서는 조금 더 점점점 서울을 몰아칩니다. 서울은 이제 뭐 득점이 잘 안 나오기도 했지만 최전방을 좀 바꾸면서 후반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더라도 대구의 어떤 공격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구는 중원을 싹 갈았어요. 왜냐면 전반에 보니까 이진용, 이용래 조합이 전혀 좀 못 버텨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츠바사도 투입하고 이러면서 중원도 바꾸면서 변화를 줬는데 그 츠바사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그거 진짜 게임에서 딱 나오는 그 각도 탑코너로 찍히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이게 대구가 뭘 해도 되는 팀이구나. 츠바사까지 골을 터뜨리다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세르지뉴가 교체 출전을 해서 근데 그 전에도 한번 파울이 되게 위험한 파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고를 받고 근데 조용욱이 그냥 뒤로
도망가는 입장인데 거기 쫓아가서 굳이 파울을 해서 페널티를 내줬고 지금 100% 성공률 자랑하는 팔로세비치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대구가 10경기 무패 신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뭐 10경기 무승이긴 하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네. 자, KM 누구로 할까요? 일단 비겼으니까 한 명씩 좀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선 정태욱으로 하겠는데요. 과장을 못해서 서울의 어린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약간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이 느낀 김민재를 보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전진 수비가 조금 수준이 좀 높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뭐 나와서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돌아가는 그런 깔끔한 수비를 보여줬고 서울에선 양한빈 흐름이 충분히 넘어갈 법한 상황인데 6개의 선방으로 서울에 승점을 벌어다 줬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 재개한 다음에 강원전에서도 PK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양한빈이 승점 2점 정도는 조금 안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K리가 2경기만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대표팀 경기 이야기 한번 모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전 5대0 대승을 챙기면서 이제 한일전 완패로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씻었거든요.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리뷰, 영상을 접해서 이제 뭐 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손흥민이 2선에서 내려와 플레이메이킹하는 플레이를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코로나로 축구가 멈추기 전에도 비슷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도 손흥민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지는 이유가 자꾸 내려와서 플레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2019년 11월 레바논 원정 기억하실 텐데 이때는 손흥민이 좀 해줬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내려와서 플레이하다가 공격이 안 되고 결국 0대0으로 비겼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돌아보면 벤투 부임 후에 3년 동안 20경기에서 단 2경기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국대 경기 가면 슛을 못하겠다. 이런 심적 고충도 좀 토로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좀 팩트라고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플레이한다는 것도 좀 맞는 얘기인데 이날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없었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네, 이날 경기에서는. 왜 그럴까 영상을 좀 다시 보니까 손흥민 볼 컨트롤, 패스, 센스 물론 다 좋았는데 주변 환경이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황의조는 그냥 그 선수의 움직임이 하나의 어떤 공격 세부 전술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확실한 임팩트를 좀 자랑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박주영이 좋았던 시절의 임팩트랑 좀 비슷해졌다. 그것까지 생각이 듭니다. 황의조 아래에서는 권창훈이 뛰었는데요. 권창훈의 활약은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통통 튀면서 기회 생길 때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슈팅 때려요. 권창훈이 좋았을 때 그랬었죠. 진짜 그렇죠. 거침없이 정말. 네, 수원 삼성에서 마지막 시즌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대는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작은 디테일까지도 좀 살리는 그런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시점에서 본다면 내가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동갑내기 친구 그리고 한 살 어린 후배가 뭐 알아서 주변에서 움직여주고 슈팅 기회를 노리고 어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드는 만큼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태희, 이재성 있잖아요. 두 선수 모두 볼 키핑이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손흥민은 조금 여유를 갖고 내려와서 좀 주위를 둘러보고 한 템포 쉴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득점에 좀 기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손흥민이 내려온다고 저는 조금 한국 공격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황의조, 권창훈 등등이 있으면은 이런 플레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지금 92년 3명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이 지난 시즌에 아마 유럽 가고 나서 경력 최고의 시즌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 개개인적으로 좀 발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뭐 투르크메니스탄이고 약체란 거는 감안해야 되지만 선수들 개개인이 풍기는 좀 아우라라던가 볼 컨트롤 이런 걸 봤을 때는 실력이 확실히 좀 더 좋아졌다. 만약에 3월 달에 이 선수들 다 모인 완전체가 일본과 붙었으면은 정말 해볼만 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수를 개개인 찝어줬으니까 저는 이제 전술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못하니까 선수 찍은 거고 전술 전문가가 해주시죠. 저도 기사에도 썼는데 이 벤투 감독이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이번 경기 해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상 이 벤투 감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방 빌드업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빌드업은 경기를 풀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사실 맞아요. 네, 지금 빌드업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벤투의 문제는 빌드업보다는 템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일괄돼요. 그러니까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느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상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비된 수비를 뚫는 거는 어느 팀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로 내려선 팀을 뚫는 거는 맨시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에서 내내 밀집 수비에 좀 고전한 이유이기도 한데 벤투 감독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라인을 바짝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빌드업 기점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위로 올려서 줄여버린 거예요. 사실 공격을 하는 형태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저 풀백 그대로 올라갔죠. 윙포워드 안으로 좁혔죠. 그러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템포가 좀 더 빨라져 보였던 이유는 라인을 올리다 보니 상대 어태킹 서드, 그러니까 공격 지형까지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빌드업 기점을 올리기 위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김영권 선수를 사실상 센터백인데 미드필드에 가깝게 활용을 하면서 정우영 선수랑 같이 이제 빌드업을 시키거든요. 이 과정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전방 압박의 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펼쳤는데 황의조 선수가 이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2선, 3선이 한쪽으로 몰았을 때 더 볼을 뺏기 좋은 위치로 압박을 해줬는데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해주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공격 작업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거든요. 전 이거 보면서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했던 헤비메탈 축구, 그러니까 개겐 프레싱을 바탕으로 한 헤비메탈 축구를 연상케 했는데 이 과정에서 5골이나 만들어졌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사실 2차 예선 정도의 팀을 상대로 하면 이제 단서적인 축구, 그러니까 롱볼로 해서 이제 헤더 이런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벤투 감독은 계속해서 내 축구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필요한데 벤투 감독이 헤비메탈을 적용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은 묘수처럼 느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느낌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KUM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해야 되겠죠? 네. 조금 편하게 말하자면 이제 개간지 난다. 원래 슈팅은 원래 간지가 넘쳤죠. 그냥 본인도 생긴 것도 좀 잘생기고 플레이 스타일도 좀 멋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슈팅 하나하나 쏠 때마다 영혼을 쏟아붓는 느낌. 약간 뜨면서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거 고개 멋있어. 구부정하면서도 만화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걸 넣어야지 우리가 전국대회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슛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파워가 굉장히 세고 정확하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장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뭐 슛 이런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장착한 선수인데 박스한 움직임과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고 자신감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유럽 수비수와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 웨이트를 많이 했다. 근데 이런 게 아마 조금 효과를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 와 진짜 짜증난다. 그렇지. 네, 등을 진 상태에서 등딱도 잘하는데 엄청 빨리 돌아서고 슛 때릴지 크로스 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열린 멕시코 카타르전에 이어서 이날까지 3경기 연속골 넣었거든요. 모두 다 측면 크로스에 의한 그 득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올리죠. 네, 저 특히 왼쪽에서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의조영 저기 있네. 짧게 깔아차줘도 뒷발로 넣고 위로 주면 머리로 넣고 의정만 믿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것 같고 전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나이가 정말 한 5, 6살만 어렸으면 정말 이 선수 좀 대박 날 수도 있겠다.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지금 너무 점이죠. 폼이 좋으니까. 너무 그죠? 좋으니까. 네, 그래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민재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이토록 라인을 올릴 경우 필연적으로 뒷공간의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손흥민 침투와 스피드에 능하잖아요. 약점을 보인 건데 벤투호에는 누가 있었냐? 도르트문트의 훈멜스도 못했던 걸 벤투호에는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웅크리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냥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김영권이 미드필더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상 원백으로 김민재가 버틴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상대 역시 다 막았어요. 네. 사실 여기서 한두 개만 뚫렸어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잖아요. 야 다시 내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민재가 다 커버하니까 그대로 올리는 상황에서 게임을 지속할 수 있었고요. 경기 후에 김민재 관계자 이야기 들으니까 혼자 커버하니까 사실 힘들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괴물도 사람이었군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괴물 같은 피지컬, 스피드, 파워, 여기 예측력까지 선보인 김민재는 왜 유벤투스가 원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9일 열리는 스리랑카와의 경기도 시원한 승리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